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핵심 정리 해설에서는 복잡한 보험 설계사 자격 시험을 단숨에 통과할 수 있는 그야말로 궁극의 커닝 페이퍼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일 헷갈리는 개념들 싹 다 정리하고요. 출제위원들이 아주 교묘하게 파놓은 함정들까지 낱낱이 파헤쳐서 여러분의 합격기를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오늘 우리가 정복할 내용들입니다. 모집 종사자의 역할부터 시작해서 설계사의 생애 주기, 계산 문제, 단골 오답 함정, 그리고 마지막 필수 암기법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모집 종사자의 역할입니다.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확실히 잡고 넘어가 보죠. 보험 설계사, 중개사, 대리점. 솔직히 처음 들으면 다 거기서 거기 같잖아요. 그런데 법적인 역할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설계사는 특정 회사를 위해서 계약을 중개만 하고요. 중개사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중개를 합니다. 그런데 대리점은요, 아예 회사를 대신해서 계약을 대리해버리죠. 여기서 핵심은 중개냐 대리냐 이 한 끗 차이가 시험 당락을 가른다는 겁니다. 권한을 비교해보면 이게 훨씬 더 명확해지는데요. 오직 보험 대리점만이 막강한 계약 체결권과 보험료 수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사나 중개사한테는 이런 권한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주의할 점. 중개사는 홀로 다니는 외로운 늑대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보험협회가 아니라 금융권력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직접 등록한다는 사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파트, 설계사의 생애 주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 건지 한번 살펴보죠. 아주 엄격한 순서가 있어요. 등록, 위촉, 해촉, 말소. 이렇게 4단계인데요. 여기서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낚이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잘리거나 그만두는 걸 해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해촉됐다고 해서 내 등록 상태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다면 반드시 기존 회사에서 해촉 증명서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말소 절차까지 끝내야만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의 감을 테스트해볼 돌발 퀴즈 하나 갈게요. 실제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전형적인 함정 문제입니다. 과연 가석방 중인 사람이나 나이가 아주 많은 고령자는 보험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은 고령자는 완전 가능, 가석방자는 절대 불가입니다. 출제위원들이 나이가 많으면 등록이 안 될 거라고 착각하게끔 교묘하게 말을 돌리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법적으로 나이 제한은 아예 없습니다. 법이 막고 있는 건 가석방 기간이 안 끝난 사람이나 파산자같이 확실한 법적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 뿐이에요. 고령자는 무조건 오케이? 가석방자는 기간 끝나기 전엔 무조건 안 된다. 이 기준 딱 세워두시면 헷갈릴 일 없습니다. 세 번째 파트,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하시는 계산 문제 클리닉입니다. 겁먹을 필요 전혀 없어요. 같이 해볼까요? 본격적으로 계산기 두드리기 전에 이 두 가지 용어부터 명확히 갈라놓고 가야 합니다. 보험가액, 보험가입 금액. 이거 진짜 비슷해 보이죠? 쉽게 말해서 보험가액은 그 물건이 현실에서 객관적으로 얼마짜리냐, 그 팩트를 말하는 거고요. 보험 가입 금액은 여러분이 계약할 때 난 이만큼만 보상받을래? 하고 약속해서 한도를 덮어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게 모든 계산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일반 화재보험 문제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반사적으로 이 마법의 숫자 80%부터 떠올리셔야 합니다. 일명 80% 코인슈런스 원칙인데요. 물론 공장 화재보험에는 이 80% 룰이 안 통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공식을 아주 심플하게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집이 있어요. 이 집의 80%인 8천만 원 이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면 불이 나서 손해가 난 만큼 100% 전부 다 보상받습니다. 최고죠? 근데 만약 1억짜리 건물에 달랑 5천만 원만 가입했는데 4천만 원어치 불이 났다고 쳐볼게요. 80%가 안 되잖아요? 그럼 손해액 전체를 주는 게 아니라 가입한 비율만큼 비례해서 딱 절반인 2천만 원만 보상해줍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계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가입 금액이 가액의 80%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부터 빠르게 스캔하세요. 네 번째 파트는 출제위원들이 얄밉게 파놓은 단골 오답 함정들입니다. 쏙쏙 피해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손해보험 전체를 관통하는 진짜 강력한
절대 원칙 하나 드릴게요. 객관식 보기를 읽는데 고의로 낸 사고라도 뭐 이런저런 특별한 예외 상황에서는 보상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꼬드긴다면 1초도 망설이지 말고 쫙 그어버리세요. 법정 대리인의 고의든 누구의 고의든 고의사고의 예외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상 불가해요. 다음은 재산보험 쪽에 도사리고 있는 엄청난 함정입니다. 생명보험이랑 순해보험 성격이 다 섞여 있는 이 재산보험에서는요, 질병 사망을 절대 주계약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예외 없이 특별약관, 즉 특약으로만 넣을 수 있어요. 보기에서 주계약으로 질병 사망을 보장한다는 말이 보이면 네, 그게 바로 오답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아예 보장 안 해주는 원인으로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이 문장 그대로 통째로 사진 찍듯이 외워두셔야 합니다. 회사는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즉시 소멸된다. 여기서 자꾸 책임준비금이나 기납입보험료라고 속이는데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계약자 적립액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 길고 복잡한 말을 단숨에 외워버리는 필수 암기법입니다.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이 3가지 진리는 머리에 닻을 빠 내리고 가세요. 첫째, 낚시랑 스키는 무조건 구간보험입니다. 앞 글자만 따서 낚스로 구석구석 이렇게 외우시면 절대 안 까먹습니다. 둘째, 재산보험 질병 사망은 오직 뭐다? 네, 특약이죠. 마지막 셋째, 혼자 다니는 외로운 늑대의 보험중개사는 어디 소속이다? 금융감독원. 이 3가지만 입에 착착 붙여놔도 시험장에서 최소 3문제는 거뜬히 주워 담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위원들의 함정부터 핵심 계산, 암기법까지 합격 플레이북을 싹 다 훑어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시험장에 가서 어떤 얄미운 문제가 나와도 당당하게 정답만 쏙쏙 골라낼 수 있겠죠? 오늘 배운 이 확실한 규칙들 믿으시고 자, 자신감 여러분 있게 도전해서 환영합니다. 오늘 이 해설 시간에서는 말이죠. 보험 설계사 자격 시험을 단번에 뚫어버릴 궁극의 치트키를 싹 다 해독해 볼 겁니다. 방대한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필요 있나요? 무조건 나오는 핵심! 그리고 여러분을 대놓고 낚으려고 작정한 교묘한 함정들만 쏙쏙 뽑아왔습니다. 다들 멘탈 꽉 잡으시고 준비되셨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쫙 훑어볼 로드맵인데요. 첫 번째로 1장 그레이존, 다음은 2장 정격 비교 파트, 그리고 3장 함정구역, 마지막으로 4장 보상 한도와 예외 규정 순서로 쭉쭉 치고 나가겠습니다. 보험업계의 큰 그림부터 시험 당일 1초 만에 걸러내야 할 오답 함정들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섹션, 일명 그레이존부터 들어가 보죠.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전에 도대체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가 각각 어떤 상품을 팔 수 있는 건지 그 뼈대부터 확실히 세우고 가야 합니다. 여기서 제3보험, 이거 진짜 재밌는 녀석입니다.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 사이에 딱 끼워가지고 기존의 룰을 깨버리거든요. 완전히 하이브리드죠? 왜 회색지대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딱 감이 오시죠? 사람 몸에 생기는 상해나 질병, 그리고 간병 문제까지 다루다 보니까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 양쪽 모두가 눈독을 들이는 아주 특별한 영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헷갈리는 게 겸업 가능 범위거든요? 제3보험은 원래 보장성 보험으로만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아주 까다로운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손해보험 회사는 주계약이 상해보험이고 보험기간이 15년 이내일 때만 이 조건에서만 저축성 보험을 팔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는 아예 안 되고요. 손해보험사, 상해보험 15년 이내 저축성. 이 키워드 콤보는 지금 당장 뇌리에 딱 박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섹션 2. 본격적으로 두 상품을 링 위에 올려놓고 맞붙여보는 전격 비교 시간입니다. 자동차 보험하고 재산보험, 은근히 헷갈리기 딱 좋은데요.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자동차 보험은 철저하게 차, 물건, 그리고 남한테 물어줘야 하는 배상 책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재산보험은 어떨까요? 철저하게 사람의 몸, 질병, 건강에만 올인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문제에서 재산보험이 보상하는 범위라면서 슬쩍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 피해 이런 말을 끼워 넣으면 바로 가짜라는 걸 눈치채셔야 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섹션 3, 여러분을 멘붕에 빠뜨릴 함정 구역입니다. 시험 출제자들은 무조건 여러분을 낚으려고 듭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 풀 때 절대 당하지 마시라고 가장 빈출되는 함정들만 오답 노트로 싹 정리해봤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손해보험에서 내가 고의로 사고를 냈을 때 아주 예외적으로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답은 절대 없다입니다. 보기 중에 막 응급 상황에서는 봐준다, 심신상실 상태면 예외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줄 그어버리세요. 손해보험에서 고의는 진짜 얄짤없습니다. Never! 그 어떤 예외도 없이 보상 안 해준다는 게 철칙입니다. 자, 다음 질문. 이것도 엄청난 빈출 함정인데요. 생명보험에서 사망담보계약이 아예 법적으로 무효가 되어버리는 나이 기준. 도대체 몇 살일까요? 출제자들이 진짜 교묘하게 18세 미만이라는 미끼를 던집니다. 약간 민법상 성인 기준 같고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여기 덥석 낚이시면 안 됩니다. 사망보험이 법적으로 아예 무효가 되는 한계선은 정확히 15세 미만입니다. 무조건 15세요?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시험 직전에 무조건 외워야 할 오답노트 벼락치기 들어갑니다. 머릿속으로 찰칵 캡처하세요. 첫째, 공장회재보험은 주택이랑 다르게 폭발 보상 안 해줍니다. 둘째, 가족 한정 특약에서 형제자매나 조부모는 이촌이라서 가족으로 안 쳐져요. 셋째, 무보험차 상에는 대인 1, 대인 2, 대물, 자기 신체 사고 이 4가지 세트가 다 있어야 가입됩니다. 마지막으로 제3보험에서 질병 사망은 무조건 특약입니다. 주계약으로 들어간다 무조건 오답입니다. 이 문장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시험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숨 좀 고르시고요. 이제 마지막 섹션 4, 보상 한도와 예외 규정으로 넘어갑니다. 시험장 문 열고 들어가기 직전까지 속사포로 외워야 할 치명적인 숫자들 바로 정리해드릴게요. 머릿속에 이 숫자 하나 띄워볼게요. 1억 5천만 원. 눈에 확 들어오시죠? 이게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에서 사람이 죽거나 심하게 다쳤을 때 나오는 절대적인 최대 보상 한도액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조심하셔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사망이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장례비는 어떨까요? 유가족이 장례식에 1,000만 원을 썼든 2천만 원을 썼든 이건 실비 처리가 안 됩니다. 그냥 영수증 상관없이 깔끔하게 정액으로 딱 500만 원만 지급됩니다. 그리고 남의 차 부셨을 때 물어주는 대물배상, 수리비. 차량가액에 딱 100%까지만 주는 게 아니라 최대 120%까지 한도가 열려 있다는 것도 아주 자주 나오는 기출 포인트니까 꼭 챙겨가세요. 근데 참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병원에 통원 치료를 꼬박꼬박 다니고 있는데 덜컥 보험 계약 기간이 끝나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치료비 끔치는 걸까요? 안심하세요. 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딱 180일 동안 최대 90번까지만 병원 가는 걸 더 보상해줍니다. 나름 상식적인 숫자 배열이죠? 그리고 방금 전 질병 사망은 특약이라고 했는데 이 특약에도 만기 80세 이하 한도는 2억 원이라는 룰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보험에서 진짜 치명적인 문장 하나 알려드릴게요. 약관에서 이건 보장 안 해줍니다 하는 이유로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보험금? 땡! 안 나옵니다. 그냥 그동안 부어놨던 계약자 적립액만 쓱 돌려주고 계약 자체가 펑 하고 날아가 버려요. 이 문구 시험지에 무조건 박혀서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그레이존 털었고요. 출제자들의 교묘한 함정들 다 박살냈고 까다로운 숫자랑 예외 한도까지 머릿속에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어떠신가요? 내일 당장 시험지에 이런 함정들이 나와도 1초 만에 쫙 그어버릴 자신 생기셨죠? 시험장 가시는 길에 오늘 짚어드린 핵심 키워드들만 머릿속으로 싹 한 번 더 돌려보세요. 여러분이 쏟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당당하게 실력 발휘하시고 합격증 쟁취해오시길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가이드에서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우연한 사고로부터 지켜주는 아주 거대한 방패죠. 바로 손해보험의 세계를 완벽하게 해부해 볼 겁니다. 구조적이고 명확하게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 테니까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이 매달 내고 있는 그 보험이 내 삶의 어떤 위험들을 정확하게 덮어주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사실 손해보험의 규칙들을 이해한다는 건 본질적으로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숨어 있는 수많은 위험들의 가격표를 얼마나 정확하게 매길 수 있는지 깨닫는 아주 흥미로운 과정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딥다이브 해볼 전체적인 큰 그림입니다. 기초적인 핵심 원칙부터 시작해서 화재, 해상,
특종, 장기 손해보험, 그리고 마지막 연금저축보험까지 이 거대한 기둥들을 아주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입니다. 손해보험의 핵심 원칙. 모든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한 법이잖아요. 손해보험을 이해하려면 생명보험이랑 뭐가 다른지부터 아는 게 출발점입니다. 간단해요. 생명보험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자체를 다룬다면 손해보험은 재산적인 가치를 지닌 물건과 자산을 보호합니다. 사람의 생명이냐, 물리적인 재산이냐. 이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실손 보상의 원칙이에요. 손해보험의 절대적인 환급률이라고 할 수 있죠. 우연한 사고가 터졌을 때 여러분이 실제로 입은 금전적인 손해, 딱 그만큼만 보상해준다는 뜻입니다. 사고를 핑계로 돈을 더 벌거나 이득을 취하는 건 철저하게 막겠다는 아주 단호한 규칙인 거죠.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죠. 손해보험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깊고 뼈대가 되는 화재보험입니다. 화재보험에서는 건물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주택, 일반, 그리고 공장 물건인데요. 여기서 진짜 많이들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보통 기숙사라고 하면 오피스텔처럼 당연히 일반 물건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기숙사가 공장 울타리 안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그건 일반이 아니라 공장 물건으로 완전히 묶여버립니다. 이거 정말 헷갈리기 쉽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여러분의 집에 화재가 발생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해보죠.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이 손해액을 100%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이 마법의 숫자에 있습니다. 바로 80%예요. 80% 코인슈런스 특례라고 부르는데요. 집값의 80% 이상만 보험에 가입해뒀다면 보험을 100% 채워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한 실제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엄청난 제도입니다. 게다가 잔존물 치우는 비용도 손해액의 10% 한도 내에서 챙겨주죠. 아주 꿀 혜택이에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공장 물건에는 이 혜택이 절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해주는 걸 알았으니 이제 절대 안 해주는 것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일명 배제의 법칙입니다. 내가 일부러 불을 내거나 도난, 분실, 수도관 파열, 자연 발화, 혹은 지진이나 전쟁 같은 거대한 재난 상황, 이런 것들은 기본 화재보험의 보호막을 그냥 뚫고 들어옵니다. 보상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다중이용업소나 재난배상 책임 같은 법적 의무보험들의 기준은 어떨까요? 숫자가 꽤 직관적입니다. 사망이나 후유장애는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은 최대 3천만 원까지예요. 참고로 아파트 단지 안에 도서관이나 15층 이하 임대 아파트도 재난배상 의무가입 대상이고요. 반대로 미술관은 다중이용업소에 안 들어간다는 소소한 디테일도 챙겨두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세 번째 기둥입니다. 육지의 집을 지켰으니 이제 거친 바다로 나가볼까요? 해상보험입니다. 해상보험이 선박이나 운임도 다루긴 하지만 여기서 진짜 핵심은 화물을 지켜주는 적하보험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짐 부서지는 거 물어주는 정도의 역할이 아니에요. 국제무역에서 은행을 통해 돈을 주고받을 때 이 적하보험 증권이 없으면 아예 결제 자체가 안 돌아갑니다. 글로벌 무역을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거대한 톱니바퀴인 셈이죠. 네 번째 기둥은 바로 특종보험입니다. 이름은 좀 생소해도 사실상 우리 일상과 제일 가까운 방패죠. 화재나 해상보험에 안 들어가는 일상의 방패들을 빠르게 쏴볼게요. 먼저 남한테 피해 줬을 때 물어주는 배상책임보험. 여기서도 배제의 법칙이 통합니다. 고의로 남을 다치게 한 건 절대 never 보상 안 해줍니다. 또 움직이는 재산을 덮어주는 동산종합보험은 자동차나 항공기처럼 따로 전용 보험이 있는 애들은 쏙 빼놓고요. 도난보험은 집을 72시간 이상 비웠다가 털리면 안타깝게도 보상을 못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보험, 이거 진짜 많이들 놓치시는데 내가 여행 간 곳의 시간이 아니라 보험 증권이 발행된 곳의 시간 기준이라는 거. 정말 예리한 포인트죠. 체육시설의 규모에 따라 법의 잣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도 재밌습니다. 엄청나게 큰 대형 스포츠 경기장은 사고 나면 대형 참사니까 법으로 의무 가입을 꽉 박아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가는 동네 헬스장, 골프 연습장, 태권도장 같은 곳들은 놀랍게도 사장님 마음대로 가입하는 선택사항입니다.
똑같이 운동하는 곳인데 룰이 완전 다르죠? 자, 벌써 5번째 기둥입니다. 좀 더 긴 호흡으로 우리의 미래를 든든하게 방어해주는 장기 손해보험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기간이 길고 나중에 환급금도 있는 만큼 룰이 아주 디테일합니다. 자동보건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사고 나서 받은 돈이 전체 가입 금액의 80%가 안 되면 남은 금액만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처음 금액 100%로 꽉 채워서 다시 보장해 줍니다. 해자스럽죠? 반면에 80%를 넘게 받으면 계약은 바로 소멸하고 환급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깜빡하고 보험료 밀렸을 때 경고 기간은 10일이 아니라 14일 이상 줘야 하고요. 부활은 3년 이내에 가능한데 건강 상태 다시 다 체크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권리가 사라지는 타이머도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회사가 나한테 밀린 보험료 내세요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인 2년인데요. 반대로 내가 사고 나서 내 보험금 내놔라 하고 당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무려 3년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손해보험사가 만드는 장기 저축성 보험은 최장 15년까지만 만들 수 있다는 제한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6번째 기둥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의 아주 먼 훗날 가장 확실한 자기 방어 수단이죠. 연금 저축 보험입니다. 직장인분들 눈이 반짝이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네, 바로 600만 원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가 무려 600만 원까지 올라갔죠. 만약에 이걸 퇴직연금 계좌랑 콤보로 묶어서 합산한다? 그러면 최대 900만 원까지 한도가 쫙 늘어납니다. 절세에 있어서는 진짜 이만한 무기가 없어요. 다만 정부가 모두에게 똑같은 비율로 돈을 돌려주진 않습니다. 종합소득 4,500만 원 혹은 직장인 기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에게는 16.5%라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줘요. 소득이 이를 넘어가면 13.2%로 살짝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경제적 기반을 더 다져야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얹어주는 아주 따뜻하고 논리적인 구조인 셈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화재의 위험부터 바다의 무역, 일상의 배상 책임, 든든한 장기 보장, 그리고 미래의 연금까지 손해보험의 핵심 기둥들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 이제 이 지식들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서 예측 불가능한 우연한 사고들을 든든하게 막아주고 있는 진짜 방패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원칙들로 여러분의 리스크를 다시 한번 냉철하게 계산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스터 클래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비 설계사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해설은요. 까다롭기로 소문난 자격시험의 패턴을 완전히 해킹해서 여러분이 출제자들의 함정을 요리조리 피할 수 있도록 딱 맞춰 기획됐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 개념들, 실제 기출문제 풀이 방식을 적용해서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귀 쫑긋 세우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속에 꽁꽁 숨겨진 정답 힌트들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근데 만약 당장 내일이 시험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출제자들이 파놓은 그 교묘한 말장난들을 전부 피해갈 수 있을까요? 당장 자기계약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벌써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진짜 기출문제를 푸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가장 확실하고 직관적인 정답 취특키들을 하나하나 제 손으로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돌파할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로 모집 윤리와 완전 판매를 짚고, 두 번째는 장기 및 재산보험,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자동차 보험을 마스터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틀리는 규제와 제재의 함정 파트까지 속 시원하게 뚫어버리겠습니다. 네, 지체할 시간 없죠. 바로 첫 번째 파트, 모집 윤리와 완전 판매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점수 못 따면 정말 억울하거든요. 시험지 펴면 진짜 무조건 나오는 문제, 바로 완전 판매 3대 기본 지키기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청약자 자필 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그리고 약관 및 중요한 내용 설명, 딱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출제자들이 엄청 사랑하는 매력적인 오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품 설명서 제공입니다. 뭔가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3대 기본에는 상품 설명서 제공이 안 들어가니까 보기에서 이거 보이면 그냥 1초 만에 지워버리세요. 다음은 실손의료보험 가입 절차인데요. 이것도 순서 묻는 문제로 꼬박꼬박 나오는 완벽한 보증수표입니다. 흐름만 이해하시면 외울 것도 없어요.
제일 먼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동의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조회를 하니까요. 그 다음 다른 데 가입된 거 없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죠. 있으면 비례보상 조건 설명해주고 제일 마지막에 다 됐다 하면서 청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동의, 중복 확인, 비례 설명, 청약. 이 4단계 흐름은 꼭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던 자기 계약의 명확한 기준 드디어 나왔네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마법의 숫자는 바로 50입니다. 뭐 고객이 동의하면 괜찮다느니 이런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자신이나 고용주를 위한 계약의 보험료가 여러분이 모집한 전체 보험료의 절반, 즉 50%를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 오직 이 숫자가 불법 자기 계약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구분하는 문제. 텍스트만 보면 머리 아프시죠? 그냥 치트키 하나 드릴게요. 보기에 독립적으로라는 단어가 떡하니 있다? 그럼 무조건 보험회사 소속이 아닌 보험 중개사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계사는 대리가 아니라 중개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참 쉽죠? 자, 이렇게 모집윤리 파트 가볍게 보셨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장기 및 제3보험으로 넘어갑니다. 수험생들 멘탈을 가장 많이 흔드는 마의 구간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그 돈, 전체 보험료를 전문 용어로 영업보험료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쪼개져 있는 걸까요? 출제자들은 이 구조를 막 뒤섞어서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층 구조를 사진 찍듯이 그냥 머리에 박아버려야 됩니다. 큰 틀에서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딱 나뉩니다. 그럼 순보험료 안에는 뭐가 있냐? 위험과 저축이 있습니다. 부가보험료 안에는 신계약비, 수금비, 유지비가 있고요. 이 위계질서만 정확히 세워두시면 보기에서 위험보험료랑 유지비를 은근슬쩍 엮어놔도 절대 낚이지 않으실 겁니다. 보장성 보험이랑 저축성 보험 구분하는 문제도 단골이죠. 이건 생각보다 너무 단순해요. 만기 때 돌려받는 돈이 내가 그동안 낸 돈의 100% 이하냐 아니냐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낸 원금을 절대 넘지 않는다. 그러면 보장성이고요. 원금을 초과해서 돌려준다. 그러면 저축성입니다. 기준점은 무조건 100%.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제3보험 파트에서 진짜 무조건 절대 타협 없이 외워야 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가입자가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무조건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그 즉시 계약은 소멸됩니다. 시험 문제에 책임 준비금이니 뭐니 이상한 단어 섞어 놓을 텐데 과감하게 무시하시고 계약자 적립액만 찾으세요. 좋습니다. 이제 자동차 보험으로 기여를 좀 변속해 볼까요? 일상생활에서 잘못 알고 있던 상식들 때문에 점수 다 깎이는 바로 그 파트입니다. 여러분, 차 사고 나면 경찰이 와서 과실 몇 대 몇 정해주는 줄 아셨죠? 이거 완벽한 오해입니다. 경찰의 사고 기록은 말 그대로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과실 비율은 보험사나 민간 손해사정사가 판단해서 협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도 서로 못하겠다고 싸우면 결국 최종 결정은 법원이 하는 겁니다. 경찰이 과실 정해준다는 보기 나오면 코웃음 치면서 그어버리세요. 자, 출제자들의 교묘한 말장난에 이겨낼 3가지 자동차 보험 법률 치트키 들어갑니다. 첫째, 배상 책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체는 그냥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의 소유주, 즉 운행자입니다. 둘째, 억울한 피해자는 당연히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나 잘못 없다는 입증, 그거 피해자가 하는 거 아닙니다. 입증 책임은 공격한 쪽, 즉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이 4가지 팩트만 장착하시면 다 풀 수 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숫자 하나 외우고 갈게요. 바로 15입니다. 우리가 중고차를 팔았을 때 보험 없는 차가 막 도로를 질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책임보험에 한해서 차를 양도한 날로부터 자동으로 보험이 승계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딱 15일입니다. 25일 꼭 챙겨가세요. 이거 진짜 공짜로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기간보험이랑 구간보험 헷갈리시나요? 낚시하러 가거나 스키장 가는 것처럼 딱 특정 이벤트 하러 가는 건 구간보험이고요. 골프 치는 시간, 해외여행 가는 기간처럼 시간 자체가 기준이 되면 기간보험입니다. 낚시, 스키는 구간, 골프, 여행은 기간. 입에 쫙 붙죠? 와, 벌써 마지막이네요. 4번째 파트, 여러분이 제일 많이 틀리시는 규제와 제재, 금지 행위 파트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객관식 시험을 아예 통째로 해킹해버리는 궁극의 꿀팁 하나 나갑니다. 문제 보기를 읽는데 고객 대신 보험료를 내준다거나 이자를 내준다는 뜻의 대납이라는 두 글자가 보인다? 진짜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불법행위입니다. 그 어떤 아름다운 예외 상황을 갖다 붙여도 대납은 즉시 탈락. 아주 강력한 레드 플래그니까 바로 걸러내세요. 시험 보다가 과태료 금액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럴 때 통계적으로 가장 베팅하기 좋은 금액이 있습니다. 모집자 실명제 위반처럼 우리가 배우는 일반적인 위반 문제들에서 제일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정답이 바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진짜 모르겠다 싶으면 1,000만 원 찍으시는 게 확률상 가장 유리합니다. 고객정보 제3자 제공 문제, 여기서 진짜 많이들 넘어지십니다. 보험협회니까 당연히 줘도 되겠지. 좋은 서비스 소개하는 거니까 괜찮겠지. 또 중복조회하는 건 필수니까 그냥 해도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목적이 얼마나 숭고하든 간에 제3자한테 정보가 넘어갈 때는 매번 반드시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외는 단 1도 없어요. 기출문제 단골 손님, 특별 이익 제공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법에 따르면 선물 한도는 연간 보험료의 10%, 그리고 3만 원, 이 두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까지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보험료가 60만 원이면 10%는 6만 원이죠? 근데 6만 원이랑 3만 원 중 더 작은 건 3만 원이니까 최대 한도는 3만 원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 고객한테 5만 원짜리 골프공 세트를 줬다? 그럼 바로 특별이익 지공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험 사기도 스케일에 따라 처벌이 확 달라지는데요. 사기로 얻은 이득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일반 사기가 아니라 아주 무시무시한 경제범죄로 분류돼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 문턱이 되는 금액이 얼마냐? 바로 5억 원입니다. 출제자들이 3억 원이라고 아주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절대 걸려들지 마세요. 무조건 5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헷갈리는 기출문제 속에 숨겨진 출제자의 함정을 간파할 치트키들을 싹 다 긁어 모아봤습니다. 자기계약 50%, 절대 안 되는 대납, 만능 정답 1,000만 원, 그리고 보험중개사의 독립적인 성격까지 핵심 키워드들 머릿속에 확실히 저장하셨죠? 오늘 다룬 이 요약 해설의 내용을 지금 당장 모의고사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장담하건대 문제 푸는 속도부터가 안녕하세요. 달라질 겁니다. 손해보험 여러분, 설계사 자격 내일이 시험을 시험이라도 준비하시면서 이 패턴들만 잊지 아리송한 문제들 않는다면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오늘 이 해설 시간에는 여러분을 바짝 긴장한 수험생에서 출제자의 함정을 쏙쏙 골라내는 전문적인 함정 사냥꾼으로 확실하게 변신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시험장을 나서면서 이거 진짜 아는 거였는데 또 속았네 하고 탄식해 본 적 있으신가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시험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문제들을 놓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건 절대 공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출제자들이 아주 정교하게 파놓은 언어적 함정, 그러니까 항상, 모두, 일부만 같은 얄미운 단어들에 우리가 무심코 넘어가기 때문이죠. 오늘은 실제 기출문제 지문들을 딱 펼쳐놓고 이 함정들을 하나하나 아주 시원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로드맵입니다. 오답 지문 반석을 시작으로 모집 종사자와 위험의 구분, 계약의 무효와 해지, 손해보험과 재산보험의 함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격 원칙까지 쫙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오답 지문 분석입니다. 기초 지식을 흔들어 놓는 출제자의 교묘한 말장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실제 시험 문제 지문을 하나 같이 읽고 해석해 볼까요? 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부분만 무효가 된다. 어떠세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나요? 출제자는 여기서 여러분이 사기를 쳤어도 초과된 금액만 문제니까 그 부분만 무효 처리되겠지라고 상식적으로 접근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완벽한 함정입니다. 사기로 인한 계약은 초과된 부분만이 아니라 계약 전체가 그냥 싹 다 무효가 됩니다. 부분 무효라는 건 아예 없다는 거 또 기억해두세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도대체 누가 보험을 판매하는지, 그리고 어떤 위험이 진짜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갈라보겠습니다.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모집 종사자 관련 문제입니다. 출제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다음 중 모집 종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리고 보기로 보험대리점은 금융감독원의 영업보증금을 예탁한다. 혹은 보험설계사는 계약 인수를 최종 결정한다 같은 걸 던져놓죠.
바트린 말입니다. 이거 하나만 딱 외우세요. 보험 중개사는 특정 회사 소속 없이 완벽히 독립적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영업보증금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합니다. 반면 설계사는 단지 중개만 할 뿐이고 최종 인수 결정은 무조건 보험회사가 한다는 사실, 이 차이점만 아시면 절대 안 틀립니다. 자, 다음 실제 시험 시나리오를 하나 읽어볼게요. 다음 중 보험 가입이 가능한 위험이 아닌 것은? 하고 묻고는 보기에 신규 사업 진출을 실적 끼워 넣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카페를 새로 하나 차렸는데 장사가 안 돼서 망할까봐 무서우니까 그 실패 위험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출제자가 노리는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순수 위험과 투기 위험을 교묘하게 섞어버리는 거죠.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교통사고가 나는 건 오직 손해만 발생하는 순수 위험이라서 당연히 가입이 됩니다. 하지만 도박이나 방금 말씀드린 신규 사업 진출은 어떨까요? 망할 수도 있지만 대박이 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손해와 이익의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건 투기 위험이라고 해서 절대 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보기에서 신규 사업 진출이나 주식 투자 같은 게 보이면 1초도 고민하지 말고 과감하게 X를 치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내면 섭섭하죠.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순수 위험은 이익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모두 보험화가 가능하다. 맞을까요? 땡! 무조건 오답입니다. 아무리 이익 가능성이 없는 순수 위험이라 하더라도 모든 위험이 보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통계적 수치로 딱 떨어지게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위험이어야만 보험이 성립됩니다. 사람의 마음처럼 통계로 낼 수 없는 주관적 위험은 절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이 한 끗 차이가 합격과 불합격을 가릅니다. 세 번째 파트, 바로 보험 계약의 무효화, 해지입니다. 출제자들이 제일 좋아하고 수험생들은 제일 헷갈려하는 단어 덫을 해체해볼까요? 출제자들은 이 무효와 해지라는 두 단어의 위치를 싹 바꾸는 걸 정말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기출지문 한번 들어보세요. 계약자의 고지 의무 위반은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이다. 얼핏 들으면 너무 자연스럽죠? 하지만 고지 의무, 즉 계약 전에 알려야 할 사실을 위반했다고 해서 계약이 처음부터 아예 없던 일이 되는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보험회사가 당신 약속 어겼으니 이제 계약 끝냅시다 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해지 사유가 됩니다. 위반은 무효다? 이건 그냥 무조건 걸러내야 할 함정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해지 사유라는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딱 이 세 가지만 파일로 넣어두세요. 첫째, 방금 말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때. 둘째, 계약 기간 중에 위험이 눈에 띄게 변경되거나 확 증가했을 때. 셋째, 그 위험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때. 이 세 가지 상황은 전부 다 계약의 무효가 아니라 해지로 이어집니다. 어때요? 참 쉽죠? 이 세 가지만 딱 외우고 계셔도 점수가 쭉쭉 올라갑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화재, 자동차, 그리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섞인 회색지대, 제3보험의 숨겨진 함정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화재보험 파트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기출문제 시나리오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화재보험은 주택, 일반 물건, 공장 물건에 발생한 화재뿐만 아니라 폭발과 파열도 모두 보상한다. 문제를 꼼꼼히 씹어보셔야 해요. 진짜로 모든 종류의 건물에서 뻥 터지는 폭발 사고가 화재보험 기본으로 싹 다 보상될까요? 이게 바로 시험에 나오는 아주 클래식한 함정입니다. 일반적인 화재보험 약관을 보면 폭발과 파열에 대한 손해는 오로지 여러분이 사시는 주택 물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줍니다. 상가 같은 일반 물건이나 공장 물건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기본 화재보험에서는 보상해주지 않아요. 출제자가 마치 모든 건물에다 적용되는 것처럼 모두라는 단어로 교묘하게 묶어서 낼 텐데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건물 종류는 무조건 분리해서 생각하세요. 다음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특징을 싹 다 가지고 있는 회색지대, 바로 제3보험입니다. 제3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 딱 이렇게 사람의 몸, 신체에 관한 보장만 다룹니다. 그러니까 만약 제3보험을 설명하는 시험 보기 중에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한다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물손실 같은 단어가 슬쩍 들어가 있다? 볼 것도 없이 100% 오답입니다. 제3보험은 오직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만 보장한다는 거 확실히 챙겨가세요. 자동차 보험 파트에서는 숫자 장난이 엄청 심합니다. 12대 중과실 중에 제한 속도 위반 문제를 보시면 오답 지문에 꼭 이렇게 써 있어요.
시속 10km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중과실에 해당한다. 진짜 그럴싸하죠? 하지만 법적으로 중과실로 쾅쾅 인정되는 과속의 명확한 기준은 제한 속도보다 시속 20km 이상을 초과했을 때입니다. 10이 아니라 20입니다. 이렇게 숫자만 살짝 바꾸는 얄미운 함정, 이제는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겠죠?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시험 치다가 어려운 문제에 딱 막혀서 등줄기에 땀이 흐를 때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어줄 절대적인 황금 원칙들을 머릿속에 콱 박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손해보험 기출문제 거의 매번 나오는 피보험 이익입니다. 시험 지문에 특정한 경제 주체가 보험 목적물에 대해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나오면 정답은 무조건 피보험 이익입니다. 쉽게 말해서 손해보험에서는 다친 물건의 가치를 객관적인 돈, 즉 금전으로 딱 떨어지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핵심 원칙이죠.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가치는 애초에 손해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예외사항 하나 짚고 갈게요. 일반적인 재산손해보험에서는 고의로 낸 사고나 아주 심한 부주의, 즉 중과실은 보상 안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출제자들은 이걸 꼬아서 상해보험에서도 피보험자의 중과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을 낚으려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상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중과실이 면책사유가 아니라 떡하니 보상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게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털리는 예외 조항이니까 꼭 별표 쳐두세요. 방금 중과실은 예외가 있었지만 그 어떤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 우주 최강의 황금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 기출문제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의에 의한 사고는 보험 대상이 되지만 불법에 의한 사고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네, 이건 완벽한 헛소리. 아니 완벽한 오답입니다. 손해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고의로, 그러니까 일부러 낸 사고는 세상이 두 쪽 나도 절대 보험 보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고의사고 절대 면책 원칙 하나만 꽉 쥐고 있어도 지워버릴 수 있는 오답 보기가 수두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험 자격 시험 곳곳에 입을 벌리고 있는 주요 함정들을 실제 기출문제와 함께 시원하게 박살내왔습니다. 무조건 단정 짓는 단어들을 의심하고 헷갈리는 숫자 장난을 잡아내고 투기 위험 같은 예외들을 확실하게 걸러내는 법을 배우셨죠? 이제 여러분은 출제자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완벽한 함정 사냥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에 당당히 걸어들어가 시험지를 탁 펼치는 순간 과연 어떤 얄미운 함정 단어가 가장 먼저 눈에 띄어서 여러분의 펜끝에 통쾌하게 X표가 쳐질까요? 그 차릿한 합격의 순간을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핵심만 응원하면서 쏙쏙 오늘 짚어드리는 해설은 여기서 해설서에 마치겠습니다. 오신 걸 환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다치거나 아플 때 내 보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죠?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해설서에서는 그 굳건해 보이는 믿음에 살짝 딴지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든든한 동아줄이 되어야 할 보험, 그 진짜 규칙들 지금부터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5가지 핵심 카테고리입니다. 기본 원칙부터 의료보험의 팩트체크, 제3보험이라는 흥미로운 그레이존, 자동차보험, 그리고 재산 및 장기보험까지 단순한 이론 설명이 아니라 약관의 숨은 진실을 찾아내는 일종의 오해 타파 생존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원칙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파트, 보험계약의 기본 원칙입니다. 보험금을 언제 어떻게 주는지 디테일하게 따지기 전에 먼저 이 거대한 게임의 룰, 그러니까 뼈대를 알아야겠죠? 여기 시험에도 진짜 단골로 나오는 핵심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보험자 대위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당사자끼리 약정이 있다면 보험회사가 여러분의 신발을 딱 신고 들어가서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는 거예요.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 이걸 줄여서 대위라고 부르는 거죠. 단 가입자의 원래 권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이건 절대 원칙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계약이 깨지는 두 가지 방법도 확실히 구분하셔야 해요. 무효랑 해지, 은근히 헷갈리거든요. 예를 들어 계약자가 대놓고 사기를 쳤거나 15세 미만인 사람의 사망을 담보로 했다? 이건 아예 출발선부터 잘못된 거라 처음부터 아예 효력이 없는 무효가 됩니다. 반면에 가입할 때 건강 상태를 쏙 숨겼다가 나중에 들켰다? 이건 고지의무 위반이라서 계약 중간에 효력이 뚝 끊기는 해지 사유가 되는 거죠. 시작점 자체가 완전 다르죠. 네.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우리가 일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실손 의료보험의 진짜 현실을 좀 볼까요? 내 병원비, 과연 약관에서는 어디까지 챙겨줄까요? 자, 여기서
아주 현실적이고 재밌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어떤 환자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의사 선생님 지시를 귓등으로 듣고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병이 더 악화됐다면 어떨까요? 딱 들어도 진짜 말 안 듣는 환자 같죠? 이럴 때 우리 보험은 과연 천사처럼 치료비를 척척 내줄까요? 정답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약관은 생각보다 아주 냉정해요. 의사 지시를 무시해서 상태가 나빠졌다? 그 악화된 부분에 대한 보상은 가차없이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전쟁이나 혁명 같은 무력 사태로 다친 경우 또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 보험에서 이미 보상을 받은 의료비도 당연히 중복 보상이 안 됩니다. 다만 예외는 있어요. 의사의 임상적 소견에 따라서 이건 꼭 해야 합니다라고 실시한 필수 검사 비용은 실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요건 꼭 챙겨가세요. 여기서 또 하나 자주 빠지는 함정, 이른바 3대 비급여 항목입니다. 대표적으로 도스 치료, 체외 충격파나 주사 치료, 그리고 MRI나 MRI 비용은 보상에 깐깐한 제한이 걸려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엄청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암 환자분들 받는 항암 치료 있죠? 이건 이 3대 비급여 리스트에 안 들어갑니다. 참고로 암이나 뇌졸중같이 치명적인 질병은 실비 말고 CI 보험, 즉 중대질병보험으로 따로 든든하게 대비한다는 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진짜 유용하실 거예요. 자, 통원 치료 받다가 갑자기 보험 계약이 딱 끝나버리면 어떡하죠? 엄청 당황스럽겠죠? 하지만 다행히 규정이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최대 180일 이내,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는 계속 보상을 해줍니다. 이거 숫자 헷갈리시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장해주는 날짜 수가 병원에 가는 횟수보다 무조건 커야 말이 되잖아요. 90일 동안 병원을 180번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수가 횟수보다 크다. 180일에 90회.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절대 안 틀립니다. 이제 세 번째 섹션. 조금은 낯설지만 정말 매력적인 제3보험이라는 그레이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3보험, 이름부터 뭔가 중간에 껴있는 느낌이 나죠? 말 그대로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의 성격을 다 섞어놓은 아주 독특한 녀석이에요. 사람이 다치는 상해, 아픈 질병, 그리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간병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줍니다. 사람을 다루니까 생명보험 같기도 한데 손해를 보상하니까 손해보험 냄새도 팍팍 나는 참 흥미로운 회색지대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숫자 3을 꼭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제3보험의 상해 파트에서는 가입자의 직업이나 직무 위험도를 따져서 위험 등급을 정확히 3개로 나눕니다. 이름도 제3보험, 등급도 3개. 이런 단순 암기 내용들은요, 나중에 따로 외워야지 미루지 마시고 그냥 지금 제 얘기 들으시면서 바로 외워버리세요. 아시겠죠? 원래 손해보험사들은 주로 보장성 보험을 팔거든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제3보험 중에서도 상해보험은 만기가 15년 이내라면 저축성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기간 나온 김에 하나 더 짚고 갈게요. 갱신주기랑 재가입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엄연히 다릅니다. 현재 판매되는 실손보험들은 일반, 노후, 유병자 할 거 없이 갱신주기는 무조건 1년이에요. 그런데 재가입주기는 일반 실손은 5년이고 나머지는 모두 3년입니다. 이거 헷갈리기 딱 좋으니까 꼭 구분해서 기억해두세요. 분위기를 좀 바꿔서 네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도로, 그리고 자동차 보험 상식입니다. 운전대 잡으실 때 흔히 착각하는 것들, 지금부터 확 깨 부숴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상식에 도전하는 퀴즈 하나 나갑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다 다치면 보상해주는 특약들 많이 하시죠? 만약에 내가 돈 주고 빌린 렌터카나 단체 놀러 갈 때 타는 전세버스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거 대중교통 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아쉽게도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타는 지하철, 시내버스는 물론이고 심지어 개인 택시까지는 대중교통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그런데 렌터카나 전세버스는 대중교통 범주에서 아주 엄격하게 제외됩니다. 시험 문제에 렌터카가 쓱 끼어 나오면 넌 대중교통 아니지? 하고 바로 골라내셔야 해요. 보상 여부가 완전히 뒤바뀌는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이번엔 자동차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I의 한도를 좀 뜯어볼게요. 사망사고 시 최고 한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최저 한도예요. 만약에 돌아가신 분의 과실이 너무 커서 보상금이 확 깎여나가는 상황이라도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리 못해도 최저 2천만 원은 무조건 보장을 해줍니다. 일종의 최소한의 안전망인 셈이죠.
운전하시는 분들 12대 중과실 엄청 무서워하시죠? 그 중에서 속도 위반 기준선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제한 속도 조금 넘겼다고 무조건 중과실 딱지 붙는 거 아닙니다. 제한 속도보다 시속 20km 이상 훌쩍 초과해서 달리다가 사고를 냈을 때 비로소 중과실이 되는 거예요. 10km 초과 아닙니다. 딱 20km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어느덧 마지막 5번째 파트네요. 우리 집, 그리고 나의 노후를 지켜주는 화재보험과 장기 간병보험의 약관들을 한번 해독해 보겠습니다. 주택 화재보험에는 마치 마법 같은 규칙이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80% 코인슈런스 특례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건물이 있다고 쳐볼게요. 건물 가치의 딱 80%, 즉 8천만 원까지만 보험에 가입해둬도 나중에 불이 났을 때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는 비례해서 깎지 않고 손해액 전액을 그냥 다 보상해줍니다. 80%만 채워놔도 100%짜리 든든한 방패가 생기는 거죠. 완전 꿀팁 아닙니까? 보험료 깜빡하고 못 넣으면 바로 해지될까봐 조마조마 하시죠? 걱정 마세요. 보험사도 매정하게 단번에 자르지 않습니다. 최소 14일 이상의 납입 독촉 기간, 즉 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해요. 그래도 계속 못 내서 결국 계약이 해지돼 버렸다? 그래도 한숨 돌리셔도 됩니다.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내고 건강 상태만 다시 잘 고지하면 죽었던 계약을 싹 부활시킬 수 있는 황금 같은 3년의 유예기간이 남아있거든요. 보험의 대원칙 중 하나는 자기가 스스로 다치게 만든 건 절대 보상 안 해준다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의사 처방 없이 수면제 과다 복용해서 문제 생긴 거, 이런 건 당연히 보험사가 보상 안 해주는 대표적인 면책 사유예요. 하지만 장기 간병보험에는 아주 극히 드문 예외가 하나 존재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아예 불가능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해쳤다. 이 경우에는 원칙을 깨고 예외적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정말 특별한 케이스죠. 지금까지 참 많은 숫자랑 규정들을 쏟아냈는데요. 머리가 좀 아프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딱딱해 보이는 약관의 규칙들을 하나하나 아는 건요, 단순히 시험에서 1점 더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코앞으로 진짜 다가왔죠? 예상치 못한 방대한 위기가 시험 뻥 범위 때문에 터졌을 때 벌써부터 머리 흔들리는 내 아프신 분들, 오늘 이 최종 마무리 해설 하나로 확실하게 끝내드리겠습니다. 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격시험에서 제일 까다롭고 제일 자주 나오는 핵심 개념들만 쏙쏙 뽑아서 완벽하게 부숴버릴 해설자입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시간만 바짝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시험장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자, 그럼 텐션 끌어올려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으로 진도 빼기 전에 시험에 진짜 단골로 나오는 기가 막힌 함정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모집 종사자가 소속 회사에서 잘렸다, 즉 해촉됐다. 그럼 보험협회 등록도 알아서 쫙 말소될까요? 에이, 설마요. 절대 아니죠. 정답은 아니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진짜 많이들 낚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출제자들이 파놓은 이런 뻔하고 얄팍한 기출함정들을 1초 만에 피해가는 방법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다룰 핵심 로드맵입니다. 모집 종사자 규정부터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그리고 기출 오답 패턴 분석, 마지막으로 시험장 들어가기 5분 전 체크리스트까지 빠르고 확실하게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모집 종사자 규정과 생애주기입니다. 누가 뭐라고 어떻게 등록하는지 기본 뼈대부터 잡아보죠. 자, 모집 종사자라면 누구나 거치는 4단계 흐름입니다. 요건 갇혀서 협회에 등록하고 보험사랑 위촉 계약 맺고 끝나면 해촉되고 마지막에 협회 등록을 말소하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소속보험회사랑 계약 끝났다고. 그러니까 해촉됐다고 해서 보험협회 등록이 알아서 말소 처리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딴 데로 이직하시려면 본인이 무조건 직접 말소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이거 진짜 단골로 나오는 함정이니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은근히 헷갈리기 쉬운 역할 차이 한번 볼까요? 보험설계사랑 대리점은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에 묶여있는 소속입니다. 특히 대리점은 계약 체결 같은 대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이 있죠. 근데 반대쪽 보세요. 보험중개사. 이름부터 좀 다르죠? 얘는 보험회사 소속이 아니에요. 완전히 독립적인 신분으로 오로지 계약 체결을 중개만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주에서 설계사가 중개사처럼 독립적이다 라고 꾸득이면 100% 오답이니까 망설임 없이 쫙 그어버리세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화재보험 보상한도와 예외, 그 유명한 80% 코인슈런스 짚어보겠습니다.
화재보험 가입할 때 엄청난 혜택이 하나 있죠. 바로 80% 코인슈런스 특례입니다. 가입 금액이 80%만 넘어도 일부 보험 따지지 않고 전액을 보상해 주는 건데, 자, 여기서 출제자들의 함정이 훅 들어옵니다. 이 엄청난 혜택은 주택이랑 일반 물건에만 줍니다. 공장에는요? 안 줍니다. 이 얄짤 없어요. 폭발이나 파열 사고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은 기본으로 해주는데 공장은 안 해줘요. 시험지에서 공장 물건도 80% 코인슈런스 적용된다거나 공장도 폭발을 기본 보상한다고 나오면 아싸 하고 바로 오답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화재보험이 절대 보상 안 해주는 예외 항목들 다다다닥 짚어볼게요. 계약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도난, 분실, 자연발화, 그리고 겨울에 수도관 빵 터지는 동파, 지진이나 전쟁, 이런 건 애초에 화재보험 커버 범위가 아닙니다. 만약 문제 보기에 도난당한 물건을 화재보험으로 보상받았다 라거나 지진으로 무너진 걸 보상받았다 라고 써있으면 읽을 가치도 없습니다. 1초 만에 확 지워버리세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꽃이죠. 의무보험 대 임의보험, 법적 책임의 경계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점수 주려고 내는 건데 여기서 틀리면 진짜 억울합니다. 비사업용 자동차 기준으로 우리가 무조건 법으로 강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딱 2개뿐이에요. 대인배상 1, 그리고 대물배상 2천만 원 이상. 이게 끝입니다. 대인이 자차, 자손 이런 건 다 임의, 즉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출제자들이 어떻게 꼬시느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이거 의무가입 대상이다. 이렇게 냅니다. 이거 명백히 선택적인 임의보험이거든요. 절대 이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자, 화면에 숫자 15 보이시죠? 이 마법의 숫자 그냥 통째로 외우세요. 우리가 중고차 팔 때 원래 내 자동차 보험이 산 사람한테 자동으로 쫙 넘어가는 게 원칙적으로 아니잖아요. 근데 길거리에 무보험차가 돌아다니면 큰일 나니까 책임보험 범위에 한해서만 마법처럼 보험을 딱 유지시켜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입니다. 이 15일이 되는 숫자는 반사적으로 튀어나오게 암기하셔야 합니다. 기출문제에 아주 단골로 나오는 자동차 보험 오해와 진실,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외국에서 보험 가입한 경력은 안 쳐준다? 땡, 틀렸습니다. 군대 운전병은 물론이고 외국이나 관공서에서 운전한 경력 다 쳐줍니다. 즉, 보험료 깎아준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대인배상 1에서 사람 사망했을 때 최대 한도가 1억 5천만 원인 건 다들 아시는데 최저보상 한도가 얼마인 줄 아시나요? 과실 따져서 깎더라도 무조건 2천만 원은 깔고 갑니다. 이거 의외로 진짜 많이들 놓치시니까 확실하게 챙겨가세요. 네 번째, 드디어 오늘 해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기출, 오답 함정 패턴 분석, 출제자들의 속임수 확 또 꿰뚫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슴 깊이 명심하세요. 어떤 구구절절하고 눈물 나는 사연이 있더라도 지문에 피보험자나 계약자의 고의라는 2글자가 딱 박혀있다? 손해보험 시험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네버 보상 안 해줍니다. 시험지 풀다가 고의라는 단어 보이면 뒤에 핑계들 읽지도 마세요. 무조건 100% 면책, 오답 처리하고 쿨하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고의는 알겠는데 중대한 과실, 즉 중과실은 어떨까요? 여기서 급격히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게 진짜 함정의 끝판왕입니다. 화재나 재물 같은 물건에 대한 보험에서는 중과실도 보상 안 해줍니다. 내 잘못이 너무 크니까요. 근데 사람이 다치는 상해나 임보험은요, 출제자들은 이것도 보상 안 한다고 여러분을 슬쩍 꼬드길 텐데 아닙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거라 상해보험은 계약자 중과실이어도 보험회사가 보상해줍니다. 물건은 중과실 불가, 사람은 중과실템. 이 차이 진짜 중요하니까 별표 3개 쳐두세요. 또 중요한 숫자 나왔네요. 이번엔 3입니다. 보험금 언제까지 달라고 청구할 수 있냐? 즉 소멸시효는 사고 난 날부터 얄짤없이 딱 3년입니다. 시험에서는 꼭 소설했어요. 나중에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면 4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다 어쩌고 저쩌고. 다 무시하십시오. 이유 불문, 사연 불문, 보험금 청구는 예외 없이 딱 3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대망의 마지막 섹션입니다. 시험 직전 5분 최종 체크리스트. 고사장 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 쓱 훑어볼 요약본입니다. 지금 이 핵심 내용들 말 그대로 머릿속에 스크린샷 찰칵 찍어두세요. 빠르게 복습 갑니다. 첫째, 해촉됐다고 말소까지 자동으로 되는 거 절대 아니다. 둘째, 공장 물건은 80% 코인슈런스 안 해주고 폭발도 안 챙겨준다. 셋째, 무보험차 상해는 의무가입 항목 아니다. 넷째, 고의 2글자 나오면 1원 한 푼도 못 받는다. 마지막,
보험금 청구 기간은 딱 3년. 이 5개 절대 규칙만 쫙 스캐닝하고 들어가셔도 문제 풀 때 오답이 막 손들고 일어날 겁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 정도면 출제자가 아무리 교묘하게 고인이 중과실인이 함정을 파놔도 가뿐하게 뛰어넘으실 수 있겠죠? 오늘 이 해설에서 짚어드린 핵심 패턴들만 확실히 장착하셔도 시험장 가는 발걸음이 훨씬 가벼우실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여러분의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룬 절대 규칙들을 강력한 무기 삼아 배운 거 싹 다 쏟아내고 오시길 바랍니다.